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12월 12일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 시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2018년 마지막 방송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한 주간의 이슈를 다루는 별별 이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막방이에요? 네, 오늘 2018년 막방. 그러면 네. 내년 초에 또 저거 뭐 해요? 뭐야? 우리 이 올해 신년에 이렇게 공개 방송? 공개 방송 했잖아. 공개 방송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근데 공개 방송을 우리가 네. 홍보를 오늘밖에 없어. 만약에 할 거면 아, 막방이면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어. 그러면 하는 걸로. 그럼 하는 날짜는? 걸로. 날짜는 네. 이거 안 되겠다. 날짜는 따로 별도의 영상으로 공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월 초 정도에 하는 걸로 하시죠. 네. 좋습니다. 네. 자, 2019년 첫 방송은 공개 방송으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별별 이슈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시공권 따내려고 현금 뿌리기, 경찰 로비 작업만 43억이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가 처음에 방침보다 살짝 후퇴했습니다. 2주택자의 세부담을 줄였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1+1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제한을 풀리겠다라는 내용인데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금수저와 얌체족을 잡기 위한 새 청약제도가 드디어 시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사장님? 네. 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누가 지을지 대형 건설사들끼리 치열한 경쟁을 펼쳐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사비를 얼마를 지급하겠다, 또는 여러 가지 이벤트성 이런 것들을 지급하겠다, 금품을 지급하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 구체화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래왔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아무튼 소문으로 있던 내용들을 경찰이 조사해서 네. 발표한 내용을 이제 언론에 보도를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있죠. 나는 솔직히 진짜 심각하다라고. 짜증나. 왜요? 왜 짜증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그러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합법이야? 이건 불법 아니야 싶은 게 눈에 보여도 그냥 계속 그게 이어져 오고 있는 모양새가 참 네. 불만인 거죠. 아,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금품을 해서 로비를 한다라는 얘기 자체가 전 틀리진 않았다고 봐요. 다만 그 혜택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간다면 괜찮은데 특정인에게 돌아가는 게 문제지 않나. 예를 들면 이사비 이거 법적으로 없잖아요. 이사비 지급에 대한 거. 근데 이제 시공사들이 우리는 7천을 주겠습니다. 우리는 1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는 것 자체가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근데 여기서 얘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실 이제 말씀하신 이사비라고 하는 게 예전에, 그러니까 한 2000년대에 시공사 선정하던 시절에는 보면 이사비가 많아야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사비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공사 선정할 때 건설회사의 브랜드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대여금 금융 비용 얼마까지 사업비 대여해 드리겠습니다. 얼마까지 이자 싸게 드리겠습니다. 이주비를 얼마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이주비 얼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보증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주비 대여금 금리는 어떻게 조달하겠습니다. 등등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주요 내용이고 그다음에 조합원 선택 품목 서비스 옵션 그래가지고 TV 42인치 TV 들어가고 냉장고 시스템 조합원 에어컨 그런 거 해준다. 이제 그런 걸로 해서 사실 조합원 환심을 사는데 다 비슷비슷한 거야. 다 해. 그러니까 애초에 사실 제한하는 공사비에 녹아 있는 거긴 하지만 이제 그러다가 이사 하셔야 되잖아요. 이사비 드릴게요. 그래서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다가 1000만 원.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10년도 전후에 가면 저희는 1000만 원 드릴게요 그랬는데 어떤 시공사는 저희는 3000만 원 드릴게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다가 한동안 또 시공사 선정들을 새로 안 했거든요. 안 하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사실 강남권 재건축의 빅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 큰 규모에 있는, 그러니까 이
공사비 큰 애들 이런 애들 이거 하나 잡으면 짜잘한 거 10개 수주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사업비 규모가 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데들이 나왔는데 거기에다가 공격적으로 이제 7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뭐 말씀하신 거. 근데 사실 뭐 7천만 원 주면 그게 7천만 원이 준 거야. 결국은 다 공사비에 들어가 공사비에 있죠. 녹아 있는 거지. 근데 이제 그게 그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는 거 잡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사비 지급 못하게끔 굉장히 강제로 규제했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부분보다 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현금을 주는 건 물론이고 비싼 호텔에 재워주고 여행 보내주고 건설사들이 조합 뭐 로비에 쓴 돈만 40억 원이 넘는다.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바닷가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일정을 짜서 여행도 보내준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저는 되게 짜증 났어요. 이런 거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시공사 선정 수주전 법은 되게 타이트하게 빡빡하게 하고 있죠. 그렇죠. 시공사 선정할 때 뭐 홍보관도 정해진 뭐 지금 바뀐 내용 같은 경우는 더 강해가지고 홍보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OS 요원들 아웃소싱 요원들이 개별 접촉 못하게끔 하는 내용들 그리고 그게 발각이 되면 뭐 페널티 문다 뭐 입찰 이런 내용들은 있는데 상관없이 막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여기 지금 기사에서 문제 삼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있었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더 강하게 되기는 했는데 그렇죠. 사실 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 뭐 호텔에 지어준다는 게 이런 게 왜 지어주는지 아세요? 호텔에 왜 지어주는지 아세요? 몰라요? 이게 이 사람들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OS 요원 입장에서는 이게 사전에 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구역이 1000세대 아파트를 짓는데 조합원이 600명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 보통 이제 시공사 수주전 가면 둘이 싸운단 말이야. 끝단에 가서 둘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건데 예를 들어 절반 이상 먹으면 우리 순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300표 예를 들어서 600명이 조합원이면 300개 이상 모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300개 이상을 투표 현장 가서 까면 몇 개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최대한 많이 우리 걸로 까고 그러니까 조합원 600명을 놓고서 다 성향 분석들 해가지고 사전에 조사를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매수를 다 하는 거지. 근데 매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호텔은 왜 지어주는데? 그러니까 돈도 주겠다. 막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니까요. 10년 전에 보면 저희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만날 드릴 때마다 50만 원씩 드릴게요. 만나주면 50만 원 준대. 다음에 또 만나주세요. 그럼 50만 원 갖고 올게요. 씨발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결국은 다 비용으로 녹는 거니까. 근데 애초에 그렇게 쓸 생각하고 건설회사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이게 근데 그러면 이 호텔에 재우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이 건설회사도 좋지만 우리 건설회사도 더 좋게 잘 지어드릴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 건설회사 찍어주세요. 그럼 알았어. 당신이 날 만나서 이렇게 잘 얘기했으니까 당신 말대로 내가 니네 회사 건설회사 찍어줄게. 근데 이거 붙어서 간 OS요는 이 사람 분명히 우리 찍는다 그랬습니다. 가서 상부에다 보고해. 그렇죠. 그러면 야 임마 가서 옆에 가서 다른 애 찍으면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건설사에서 또 접촉해가지고 그쪽 가서 찍으면 어떡할래? 라고 하니까 뭘 하냐면 이 서면 결의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떤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총회 올 때 총회에서 가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총회 못 오는 사람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총회하는 날 내가 뭐 출장을 가야 돼 또는 해외 여행을 잡혔어. 그럼 못 가면은 내가 의사 결정할 수 없으니까 서면 결의서라는 걸 이제 조합에다 보내가지고 내 의사를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서면은 내가 볼 수 있잖아. 그렇죠. OS 요원이 보는데 누구 찍는지 볼 수 있잖아. 그렇죠. 받아. 그래서 그걸 갖다 내. 그러면 우리 건설회사 과 된 거잖아.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나 서면 결의서 번복할래. 가가지고 그거 되받고 하고 내가 다른 건설회사 찍으면 어떻게 돼? 망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총회장에 못 가게끔 하려고 호텔에서 재우고 붙들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이 전날 총회 전날 가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종의 하는 거지. 이런 그런 부분이나 뭐 가서 밥을 사고 대의원 과일가 조합원들이 가게 있는데 가면 고기 맨날 가서 팔아주고 뭐 음식점 하면
이게 안 하는 건설회사가 사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자기들끼리 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도 경쟁이니까 수주를 해야 되니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다 도구로 돌아오는 거고. 근데 이제 나는 하면 안 다들 된다고. 이런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눈 가리고 왕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시공사가 입찰 제안서라는 걸 넣어요. 입찰 제안서라는 걸 넣어서 기준에 부합하는 시공사들이 일단 선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총회라는 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 선정을 해야죠. 그 이제 결국은 그 총회 때 어떤 시공사가 선정이 되느냐가 관건인데 대상에 있는 시공사들끼리는 경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건 것 같아요. 이 홍보 비용이 입찰 제안서에 안 들어가 있거든. 사실은 얼마가 깨질지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부분이 이런 거예요. 시공사가 이제 수주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시공사 자체가 직접적으로 뛰는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협력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죠. 동의서를 받는 것도 시공사는 동의서를 안 받죠. 근데 문제는 그거지. 뭐요? 맨날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구조가 그런 거 아니야. 건설회사가 우리는 안 했고 홍보업체 쪽에서 했다. 그렇죠. 요번에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매번 반복되면 음. 홍보업체만 바뀌는 거지. 매번 그런 형태로 해서 간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는 거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안 한 거다라고 쟤네가 오버했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 왔다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제 조합원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 현금 7천 주는 게 좋냐, 뭐 5천 주는 게 좋냐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사실상 없는 게요. 이게 나중에 다시 총회하면서 공사비 증액으로 가요. 그래서 결국은 다 다 빼먹지. 자기 자부담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당장 받는 게 달콤하다 이거죠. 너 지금 1,0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1년 뒤에 800만 원 받을 아니 1,100만 원 받을래? 그러면 다들 지금 당장 1,000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든 시공사 공사비 증액 많이 일어나고 조합에 돈 쌓여 있으면 가서 뭐 쑤셔가지고 사업비 늘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뭐 헬리오시티 이런데 입주하는데 근래 문제 냈던 것도 결국 공사비 증액이 문제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는 중간에 더 올려야 된다. 건설회사들은 이거 해야 된다 그랬고 그렇죠. 조합에선 받아준 거고 조합원들이 야 씨, 이거 총회 의결도 안 하고 왜 돈 더 쓰는 거 니들 맘대로 했어. 조합장 갈아엎자. 이게 사실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럼 뭐 너무 다행이다라고 보여지는 것들은 이제 법이 개정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면서 건설사 임직원, 뭐 홍보대행 업체, 조합원 등 약 334명이 검찰의 조사 받는 것으로 야, 이게 남겨졌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이게 진짜 근본적으로 알기가 힘들어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입찰 제안서를 놓고 조합원들이 투명하게 어디가 더 좋은 조건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면 돼요. A 시공사의 조건, B 시공사의 조건을 놓고 어디가 더 나은지를 볼 줄 알면 되는데요. 네. 이게 봐도 몰라. 사실 나도 잘 봐도 모르겠어. 알 수가 없어. 누가 더 좋은 얘기를 하는 건지를 되게 어렵게 막 해놔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가 그러니까 이게 딱 표준화되어 있고 알기 쉽게 설명이 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뭔 소린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더 좋다고 해석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가서 해석해 주는 사람이 아유 저희가 좋아요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가서 붙으면 그래 니네가 좋은가 보다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도 그런 거지 좀 이렇게 뭐 금권 선거가 되지 않게끔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뭔가 좀 이 시공사 선정 관련해서 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 보완 어떻게 좀 누가 착 만들어낼 수 없나? 나도 사실 시공 선정하면서 갖고 와서 보는데 여기서 돈 붙이고 여기서 붙이고 하니까 액면으로 보면 어디가 더 나은 조건인지 이런 부분들이 잘 몰라. 나도 잘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조합원들은 와서 우리 집 와서 설거지 해준다니까요. 그럼요. 매일 와서 설거지. 그럼. 김장도 담가지고. 아유, 설거지. 아유 식사하셨어요? 밥 네. 죽 싸갖고 와서 아유 식사 못하 따뜻한 거 못 드셨을 것 같아서 사갖고 와 설거지하고 그러면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딸 아유 이게 말이 돼? 그렇게 해놓고서 그 죽값이 1,000만 원짜리 죽값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사실은 뭐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도 있지만 항상 늘 얘기 나왔던 게 그래서 이제 서명 결의서를 없애자. 그래서 현장에 있는 투표로만 진행하자라는 얘기가 늘 이슈가 되어 왔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문제 진짜 말 그대로 투표나 하고 싶으나 참석할 수 없는 사람들. 사실 우리 공직자 선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전 투표 제도라는 걸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서명 결의서를 없애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투표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잖아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를 안 한다는 거예요. 관리도 안 돼. 가보면 내가 진짜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게 조합 가보면 함이 있는데 음. 그러니까 이 서명결의서 모아놓은 함이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건설회사 직원이 조합의 상조에 있어. 말이 돼? 어? 보고서 내가 아우. 그러니까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의 이런 투표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생길 걸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투명해질 수 있지.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거에 유사한 사업을 또 했잖아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더 재밌는 답변이 하나 있어요.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한대요. 머리 아플 수 있어. 머리가 너무 이게 그럴 거야. 머리 아프거든. 그 여러 가지 그만큼 큰 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투명하게 진행된 케이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선관위가 투명한 아니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명하게 된 케이스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지금 선거다 선관위에서 아니 그러니까 조합 업무가 재개발 지원 측에서 뭐 한 데도 있겠지. 다만 이렇게 노이즈가 있고 안 한다니까. 뭐 부정한 데들 많이 있는. 안 한대요. 안 아니 그러니까 한대요. 선관위에서는 안 한다. 안 한대. 그렇지. 예. 안 한대요. 그래서 그때 그랬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거와 투표에 대한 부분이 좀 명확하게만 돼주면 나머지 부분들이 없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뭐 어차피 이제 2018년 마지막이니까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서 이제 신탁 방식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아니 신탁도 똑같이 결론은 음. 신탁도 결국은 시공사 선정하고 하면 건설회사들이 가서 조합원들이 결정할 테니까 그죠. 외주원들 가서 근데 이제 웃겠지. 문제는 그 홍보는 똑같지. 근데 이제 가장 입김이 센 게 신탁 회사니까 이제 조합들도 어떤 데 보면 시공 A 시공사, B 시공사에 대한 조건들 딱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줘 놓고 선택하라고 하고 사실 조합원들도 바보가 아니에요. 보다 보면은 보여. 아 여기는 하면 이게 좋고 여기는 하면 이게 좋아. 내 입장에서는 이게 좋아. 너는 이게 좋아. 뭐 이렇게 갈리거든요.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이는데 문제는 그거죠. 인간적인 걸로 삐대고 들어가는 게 문제인 거지. 아니야 알기 힘들어. 되게 판을 흔들어 버려 가지고 요새는 그러니까 시공사가 이런 거야. 원래는 사업 시행인가를 이렇게 짓겠다라고 받아놨는데 들어올 때 우리는 대안 설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바꾸겠대. 그러면 그 내용이 또 달라.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대안 설계를 하겠다는 내용을 결정은 사실 서울시가 이게 재정 그러니까 정비 구역 정비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수준인 건지 경미한 변경인 수준인 건지 사업 시행인가 받을 때도 경미한 변경인 건지 이런 내용들이 많이 차이 나거든요. 그런 판을 흔들어 버리는 형태로 건설 회사들 들어와 가지고 조합원들 머리를 다 휘저어놔서 저희 한대로는 할 수 있어요. 해보는 것도 아닌데 지금 확답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 쪽으로 꽂혀버리면 끝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황은 이렇게 조합원들이 탁 놓고 액면 놓고 판단할 수만 있는 상황.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판을 흔드는 형태로 건설 회사들은 또 뭔가 나오면 또 판을 흔들 것이다. 아이 답이 없다. 끝. 이 답이 없어. 자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들이 이렇게 안고 진행되는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거는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조합원에게 공동으로 혜택이 가는 형태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서도 나오는 것처럼 뭐 태블릿 PC를 건넨 뒤 돌려받지 않는다. 조합원 신발장에 선물을 두고 온다. 아파트 주차장에 현금을 준다. 뭐 이런 식의 부분들이 또 그렇고요. 아 여기서 해도 되나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또 돈 주고 거래도 되잖아요. 돈 주고 거래도 되잖아요. 그거는 사실 나도 얘기는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표 모아가지고 네. 장당 얼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 그래 이게 부정이 있어. 서면결에서 뚜껑 열어보면 서면에서 대부분 총회 가면 서면에서 결론 나. 현장 투표는 비등비등 나오다가 그러니까 아예 원사이드하게 밀리는 그런 사업장 아니면 비슷비슷한 데 가면 서면에서 결판 나는 경우가 많아. 그게 사실 맞아요. 나는 너무 부정하다. 그러면 안 돼. 그럼. 그래서 이제 억울하면 소송으로 이겨라. 이렇게 가는 게 근데 문제지. 자기들끼리 협의하겠지. 우리나라 안 해. 건설회사 100개, 200개 있어요. 일군 기업들 결국 상위 10몇 개 산 안에서 이 서울 안에 이 수도권 안에 재개발 시공사 다 먹는데 자기네들끼리 맞네.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자기네들끼리 순서 정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로비를 안 하죠. 이미 내정이 돼 있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시공사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경쟁 의식들 갖고 있어요. 왜냐면 직원들이 수주 못하면 잘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들 있으니까. 시공사 얘기 그만하자. 답이 없다. 수렁에 자꾸 빠져드는 느낌이야. 좋습니다. 네. 자, 정부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봤고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까지도 잠깐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한번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 그 뭐가 있었냐?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죠. 9.13 대책. 다양한 대책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대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종부세에 관련된 부분에 이야기가 최근까지 있어 왔는데요. 이러한 대책 발표가 됐었던 부분들이 지금 점차 국회를 문턱을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얘기가 3주택자 이상 등에 적용되는 최고 세율은 3.2%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통과가 됐지만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로 완화하는 데 여야 국회의원이 합의가 돼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뭔 얘기냐 헷갈려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일단은 전년도에 납부한 종부세의 2배를 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세금을 내가 올해 100만 원 냈는데 내일 세금이 1,000만 원. 집값이 10배 올랐어. 그럼 내년에 세금 1,000만 원. 내가 버는 돈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그 세금을 내냐? 이 보유세라고 하는 건 소득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많이 벌면 그만큼 덜 쓰면 되니까 낼 수 있는 거지만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버는 수입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 있고 그런데 똑같은 물건을 들고 있다라고 해서 가격이 시장 가격이 그렇게 변동된다라고 해서 세금을 그렇게 급격하게 늘린다는 거는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세부담 상한이란 게 있어요. 재산세 종부세 합쳐가지고 전년도 기준으로 100만 원 냈으면 내후년엔 집값이 예를 들어 3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3배 오른 거 시가를 반영해서 300%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전에 냈던 금액의 150% 상한 제한이 이렇게 걸리거든요. 근데 9.13 대책에서 얘기하는 내용 중에 제일 공포스러웠던 그때도 저는 계속 얘기했지만 저는 이거밖에 안 보여요. 제일 무서워요라고 했던 게 이 300%였어요. 올해 100만 원, 내년에 300만 원, 내후년 900만 원.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이거는 공포다.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면 바로 이렇게 따따블 수준으로 이렇게 세금이 늘어난다는 건 그 다음부터는 900만 원이면 900만 원씩 계속 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세부담 상한 늘어나는 게 이게 너무 무섭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 정부가 대책에서 내놨던 안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입법할 건지 국회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보니까 그래요. 세율 같은 경우는 올리기로 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그렇죠. 세부담 상한 제가 제일 공포스러웠던 부분은 제한적으로만 반영이 됐어요. 이 3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는 300%를 그냥 통과시켰는데 그대로. 근데 2주택자까지는 200%.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100만 원이면 내년 200. 내후년이면 400. 그러니까 그 가격이 올라간다는 전제에서 그렇게 늘어날 수 있게끔 받아들여진 거고요. 여기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 그 당시에 이제 별별수다 등에서 얘기를 했을 때 덧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뭐라고 덧글이 달렸냐면 이게 가구 기준, 세대 기준 아니냐.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 세에 비해서 그러면 세대 기준으로 두 채면 200%까지 늘어난다는 얘기인 거냐. 세대 기준으로 세 채면 그러면 300%까지 늘어나는 거냐 물어봤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다른 세무 전문가 분께
지금 방송하기 전에 확인하려고 전화해서 여쭤봤더니 이거는 인별 기준이다. 그러니까 1인 2주택, 1인 3주택 기준이고, 그러니까 세대 기준으로 예를 들어 부부가 갖고 있으면 1인 2주택, 1인 2주택 하면 4주택까지는 200%씩 각각 적용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각각 하나씩 갖고 있으면 150%로 적용이 되는 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은 세금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안심이 된다. 기사도 그래서 보면 그렇게 정부 안보다 내야 되는 세금이 많이 줄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아까 제목 타이틀이 그거였잖아요. 이제 후퇴한 종부세, 2주택 세부담 줄었다. 준 게 아니라 3주택자보다 2주택자, 1인 3주택자보다 1인 2주택자는 조금 덜 내도 되게끔 이렇게 바뀌었다. 이 정도요. 올해보다는 당연히 더 내는 게 맞고 세금을 줄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폭을 조금 줄여준 거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뭐 조금만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은 공시지가 10억인 아파트 그리고 15억인 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하고 있었던 분이 올해 납부했던 종부세는 910만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서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약 2,3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종부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세부담 상한이 200%로 제한됨에 따라서 2주택자의 경우에는 2,300이 아니라 1,800만 원까지만 납부하는 걸로. 그래서 결국은 500만 원 정도 좀 덜 내게 되는 이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세간의 우려에서는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꼬리를 내리는 형태로 가게 되면 좀 시장에 다시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세부담 상한 요거 하나 바꾼 거 가지고 그렇게 영향이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에서는. 자, 다음에 또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혜택이 조금 생겼는데 보니까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 난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는데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내가 거주하거나 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사용 소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러니까 종부세 늘어나는 부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몰랐는데 5년 이상 보유하면 20%, 10년 이상 보유하면 40%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있는데 이번에 추가돼서 15년 이상 보유하면 종부세 세액공제 50% 되는 내용이 추가됐대. 그러니까 1주택자들은 상대적으로 장기 보유하면 하시는 분들은 혜택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럴 것 같고, 그리고 6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대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10% 60세부터 해가지고 70세 이상까지 해서 10에서 30%까지 세액공제 받는데, 이게 이제 추가되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 될 수 있대요. 그렇죠. 앞서 이제 그 내용까지 추가가 되면. 맞아요. 그래서 장기 보유 세액공제하고 고령자 세액공제를 합치면 종부세 전체 세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굉장히 현실적으로 된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는 그러니까 1주택 실수요 1주택자이신 분들 중에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종부세 때문에 되게 세금 많이 내야 되는 거는 어쨌거나 최대한 줄여주려고 좀 고려는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사실 요새 문의들 많이 오세요. 이제 대표적인 문의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과거에 찍었던 고점으로 다시 팔릴 것이냐, 이런 질문들 제일 많이 하시고, 단호하게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내년에 종부세가 많이 올라간다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엄청나게 많이 뛰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상담을 할 때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1주택 소유자인지 2주택 소유자인지 3주택 소유자인지에 따라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그런 부분부터 확인하고 그리고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네. 종부세 내야 돼. 12월 15일까지 내야 되잖아. 나 깜빡이 있었어. 나 또 이거. 네. 내야겠다. 네. 자, 정신 없어 갑자기. 종부세 내야 돼. 내년도 걱정이 아니라 당장 내야 돼. 걱정이다. 자, 그래서 종부세 이야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 제한이 풀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9.13 대책에서 이주비 대출도 결국은 주택구입 목적 대출에 포함돼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이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입주권까지 주택으로 간주를 또 하게 되면서 주택 한 채를 보유했으면서도 1+1 재건축을 신청한 조합원이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주에 좀 큰 문제가 있었다,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1+1 재건축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또 너무 긴데. 아, 빨리 설명해 줘.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원래 재건축은 조금 달라요. 재건축은 이제 근래에 좀 바뀌긴 또 근래 파리 대책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재건축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는 세대수 제한이 다시 또 생겨버렸는데 원래는 3개까지 재건축은 받을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말고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원래 집을 하나에 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재건축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조합 설립을 하려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의 이제 그 동의율을 갖춰야 되는데 각 동별로 아파트들이 있잖아요. 예, 동별로 2분의 1 이상, 과반 이상의 이 동의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 단지 안에 주로 이제 재건축은 소형 평수 갖고 있는 분들은 큰 평수 재건축하면서 자산 증가 효과가 있으니까 재건축을 희망하는 반면 대형 평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뭘 재건축하냐 내 나이에 보통 이제 이 자산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니까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 죽으면 해. 뭐 거의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동의가 안 돼. 내가 이거 공별 기준을 못 아파트를 나 채운다는 지금도 60평인데 뭐 재건축해서 80평을 내가 60평도 넓어 애들도 없는데 뭐 이런 거죠. 재건축 그냥 살자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리고 유인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동에서만 50% 이상 동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수많은 재건축 단지들이 그 한 동 때문에 재건축이 안 돼. 나머지 조합원들 안 돼. 그래서 법으로 이 한동 조합원들한테 미끼를 줘야겠다. 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을 줘야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게 뭐냐면 2주택 하나를 들고 있어도 주택을 2개까지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내용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따라서 받는 게 1+1입니다. 근데 하나 더 주는 거는 예를 들어 아크로 리버파크에 30평 하나, 지금 32평도 뭐 2, 30억 하는데 20평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면 이 사람은 그렇게 못한 사람에 비해서 엄청난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으로 받게 되는 주택은 팔지 못하게끔 강제했어요. 언제까지 못 파냐면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전매 등의 알선도 못 한다. 아예 매매 계약서도 못 써요. 뭐 매매 예약도 안 돼. 그냥 그 이후에 팔라고 되게 강하게 법으로 막아놨거든요. 하나를 더 주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럼 그 결정 1+1이 딱 바뀌는 세법상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면 관리처분 계획인가일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 원래 내가 하나를 갖고 있었던 집이 관리처분 인가라는 걸 받게 되면 2개의 조합원 입주권으로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주택이었는데 이때 2주택이 돼. 사실 이게 세금 문제도 되게 커요. 1+1으로 아직 집은 한 채 그냥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있어. 근데 이 행정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게 되면 구청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게 되면 집 2채가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주택 비과세였던 게 1+1이 되면 과세로 바뀝니다. 이제 그런 내용도 바뀌고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채니까 대출도 안 해주겠다는 거야. 그렇지. 다주택자에 대한 이주비 근데 대출 중에서 이주비도 대출이다. 그래서 안 해주겠다. 제한을 걸어버리면서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주를 못해. 못하지. 이주를 못하니까 재건축이 안 돼. 이제 문제가 그렇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을 해달라고 해서 이제 이번에 어디서 금융위에서 했나? 아무튼 주거환경연합에서 했을 걸? 아니야. 그러니까 이 그 금융 규제를 푸는 거는 이제 뭐 금융위에서 풀려죠, 뭐. 예, 거기는. 금융위에서 네. 풀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1+1을 신청한 1주택 보유 조합원에 한해서 이주비 대출을 허용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1주택자인 그러니까 이 1+1을 신청한 이거 말고 다른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되고 딱 요거 하나만 갖고 있었는데 1+1으로 2채가 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주비 대출을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기사에서 보면 뭐 해결이 될 것처럼 써놨는데 제가 볼 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그냥 이거 안 돼. 재건축 아파트 1주택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해결돼도 다른 조합원들은 어떻게? 이주비 조합원들. 수령에서 이주 안 되는 다른 조합은 어때? 그리고 이것도 현실성 없는 얘기예요. 왜요? 왜 현실성 없냐면 음. 그냥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재건축을 받는 이주택 가운데 한 채를 2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을 붙이고 이주비 대출 받는 동안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을 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병신 같은 소리예요. 왜? 자, 내가 50평을 갖고 있었어요. 음. 아파트를 1+1이면 예를 들어 30평 하나, 20평 20평 하나 하나? 받잖아. 그럼 여기서 팔 수 있는 주택이 뭐예요? 20평. 못 팔지. 왜? 20평은 약정에 걸려 있잖아. 도시정비법에서 이전 고실의 다음 날로부터 3년 안에는 아예 팔지를 못해. 그럼 팔겠다는 1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에 플러스 20평 소형 주택은 안 된다고. 그거는 소유자가 끌고 안아야 돼요. 조합원이 끌어안고 가야 되는 적어도 입주하고 3년 이상은 끌고 안아야 못 파는 집이야. 그럼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되지 뭐예요? 내가 거주하려고 받으려고 했던 30평대 아파트를 무조건 2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받아? 그러니까 이주비 준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럼 내 집 날리는 거고 20평대 하나 저거 들고 가야 되는 건데 현실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그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만 보니까 이따위 저게 나오는 거지 실제로 법을 이 현실성이 없는 얘기예요. 누가 이거 하겠어? 내 집 재건축 통해서 30평대 새 아파트 하나 가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재건축하고 나면 2년 안에 그 집을 팔겠다는 조건을 붙여서 팔아야 돼. 분리해서 팔지도 못해요. 또 팔 수는 있어. 지금 조합원 입주권 상태에서는 특이가지고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규정 때문에 전매도 안 돼. 명의 변경도 안 돼. 조합원 변경도 안 돼. 결국 파는 시점도 입주하고 2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되지. 20평대가 살면 되지. 일단은 여기 강 사장님이 막 세게 얘기하시는데 일단 크게 두 가지 보셔야 돼요. 네. 일단 하나는요. 네. 현재 지금 이주비 대출이 안 돼서 이주가 원활하게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을 풀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거에 한해서는 의무 기간이 끝난 다음 2년 내니까 의무 기간 끝난 다음에 2년 내니까 멀었어요. 그렇게 그 조건이 또 붙은 거예요? 그럼요. 그럼 그 소형 주택을 팔긴 팔되 네. 의무 기간 끝나고 그럼 이게 한참 뒤에 팔아야 되는 그럼 거네. 한참 뒤에 가는 거죠. 근데 원래 원칙은 어. 원칙 이렇게 두 개를 줬던 이유는 뭐냐? 하나는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를 하라는 목적이었잖아요. 예. 그 임대 계속 하면 돼요. 근데 이게 파는 게 그럼 의무 기간이 있는 경우는 2년 내, 음. 의무 기간이 없다면 이 내용 못 봤네. 자, 그래서 그 두 가지 목적에서 살펴보시면 이 부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이게 기간이 그러면 음. 우리가 봐요. 이주비 받아서 들어가 입주하는 데까지 적어도 4년에서 5년 걸리고 그다음에 3년 묶이고 그다음에 그로부터 2년에 팔면 되니까 적어도 8년이나 그렇죠. 9년. 근데 8년 9년 뒤에 가서 팔아야 되는 건데 어. 그때 가서 안 팔면 어떻게 될까? 그때 가서 안 팔면 뭐 대출 회수하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거야 페널티가 뭐 그때 가서 하락장이야. 막 난리 나서 안 팔려. 그럼 어떻게 해? 지금까지 이게 문제였어. 어. 그거는 통감해. 왜냐면 지금 이랬다가 하락장 가면 이게 또 조금씩 나사들 풀어주거든요. 나사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관리도 안 하잖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풀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이렇게 눈깜짝깜 또 넘어가요. 이게 그동안 강남 분들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깨달은 게 그거거든. 근데 이 여기에서 굳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사실 문제. 그렇죠. 그게 문제죠. 네. 문제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1+1 조합원의 경우에는 이주비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바뀐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새 뉴스를 한 열을 안 읽었더니 부동산 뉴스 맨날 읽다가 요새 안 하고 딴 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약간 팔로우가 늦었어. 괜찮아요, 정보 괜찮아요. 습득이 늦었어. 죄송합니다. 네. 예. 별 말씀. 저도 일주일에 한 번 봐요. 별별 수다하면서 다 모아서 봐.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아무쪼록 관리처분 인가까지 9.13 대책 이전에 관리처분 신청을 해서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이러한 아파트 단지들이 이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주비 대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지역도 구역도 있고 또 이주를 미처 시작
조차도 못 하고 있는 구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원만하게 해결돼서 어차피 뭐 하기로 다 된 거니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2019년에 청약제도가 좀 많이 손을 좀 봤는데요. 18년 2018년. 그치. 그래서 청약제도가 이제 많이 개편이 되게 됐는데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등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겠다. 그다음에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청약 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을 해서 투명하게 또 공급하겠다. 또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 부부에게는 신혼 부부 특별 공급에 대한 혜택을 제외하도록 하겠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 존속을 부유한 가족 가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그다음에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 자격을 부여하겠다. 이런 식의 개정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은 뭐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아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겠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큰 변화의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근데 과거에는 분양권 계약을 해도 분양권 상태였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다시 또 청약을 해서 받을 수 있었던 계속 부분이 있었죠. 피상사에 먹는 그런 지금은 아니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당첨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안 했지만 네. 몇 년 전에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신혼부부 특공으로 한번 받아먹고 주택 중간에 분양권 상태에서 팔면 피 받아먹고 팔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또 가점으로 넣었다가, 해서 또 받아먹고 팔고 뭐 이제 그렇죠. 주택 소유였던 적은 없었니까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제 그게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팔려면 이제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을 하는 순간 유주택자가 돼버리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유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만 붙여서 팔던 일이 이제 앞으로 막히게 됐고요. 자,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있습니다. 투기과열제도에서 추첨제 공급 물량의 75% 이상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 과거 50%였거든요. 이걸 75%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들이 무주택자인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우선권이 돌아가게 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좀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미계약이나 미분양이 나게 되면 그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분양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어떤 우리가 올해서 잘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자체적으로 분양을 해버린다든지 또는 수의 계약을 해서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또는 대물로 지급해버린다든지 줍줍 줍줍은 뭐예요? 이게 줍줍이잖아. 아, 그래요? 미계약 미분양 물량 음. 줍줍.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는 투명하게 청약 시스템으로 공급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어떻게 이것도 좀 해석받아야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명쾌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맨날 보니까 그쪽에서 법이 사실 미비한 부분들이 많아서 말 끊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청약 시스템으로 사전 공급을 하겠다. 미계약 나는 물량들. 근데 이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되냐면 정비 사업의 재당첨 제한하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분양 난 것들을 갖다가 이제까지는 이제 선착순으로 받든 아니면 줄 서가지고 표 나눠줘가지고 현장에서 추첨을 하든 뭐 하든 이게 미계약 물량들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의 재당첨 제한에 안 걸린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청약 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한다 그랬으니까 이 주택법 안에 범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순위, 2순위 해가지고 청약 당첨하는 것까지는 당첨자를 선정하는 게 금융결제원에서 지금 하고 있고 뭐 올해 내년부터는 감정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고 관리하고 하는 업무들을 하는 것들까지는 재당첨 제한에 거는데 이제
거기에서 배제된 것들은 우리가 관여 안 하겠다. 뭐 이런 포지션이었는데 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하면서 청약 시스템으로 사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범위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관리가 되겠죠. 이제 되겠죠. 이거는 어떻게 재당첨제한 걸 거냐. 음.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따른 정비 사업의 재당첨 제한을 거는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될지 별도로 또 해석을 국토부에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해석 안 봐도 돼요. 왜? 왜냐면은 상관없어? 왜냐면은 어. 지난번에 대박 깨졌잖아요. 그거 그 관리소 원로엔에서 자격이 아니야. 없는 근데 자들. 그거랑은 그냥 안 받아도 돼요랑이랑 이게 지금 재개발 물건들 프리미엄 이런 게 되게 높아가지고 청산되면 완전 이혼하고 막 난리 나는 거야. 피가 지금 얼마나 비싼데. 그래서 명쾌하게 분쟁이 생기면 국토부의 해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사실은 이렇게 니들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청약 시스템으로 사전 공급 신청을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분양 공고를 다시 해서 다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자격 가리고 뭐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자격이 안 되시는 분은 뭐 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게 그거 가려내겠다는 청약했다가 거잖아. 당첨되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내게 따른 게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봐야 돼. 왜냐하면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에서는 딱 그렇게 정리하고 있거든요. 투기과열지구나 정비 사업의 일반 분양에 해당되는 사는 5년 안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다 딱 돼 있어요. 이걸로 그냥 청약 통장을 써서 청약한 게 아니라 이 미계약 미분양 물량을 청약 시스템으로 공급해서 만약에 내가 대상자가 뽑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유로 해서 내가 강남에 재건축 갖고 있는데 그게 분양 대상자가 안 될 수도 있게끔 해석이 돼요. 해석에 따라서 이걸 갖다가 이것도 청약 시스템으로 가서한 거는 앞으로 그렇게 보겠다라고 국토부가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되게 느슨하게 왜냐하면 이 정비 사업의 미분양 물량 이것도 일반 분양 물량인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일반 분양 물량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되게 그걸 갖다가 이제까지는 미계약 물량은 안 본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니들이 어떤 식으로 분양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안 본다 이런 조건이었다고 하면 앞으로는 청약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볼 건지 안 볼 건지 또 볼 거야 안 볼 거야라고 쥐들이 만들고 있으니까 국토부에 물어봐야 되는 거야. 해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강 소장님이 재밌는 말씀 하나 해주셨는데 만약에 소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되면은 바보들인 거지. 바보라기보다는 이렇게 모든 부분을 다 예상해서 대비해서 법을 만들 수가 아니 없기 근데 이미 때문에 나왔잖아 그 얘기가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예를 들어 주택이 소유하고 있는데 몰랐다 무슨 뭐 정비 사업에 뭐 입주권을 갖고 있는데 뭐 주택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1주택 소유자를 볼 거냐 뭐 1순위로 해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가려야 되겠죠. 근데 당사자들 피해 입고 있잖아요. 가려내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전에 우리는 그래.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인 거지. 그동안에는 그런 시스템이 서로 이렇게 등 떠밀기 해서 네 잘못이다, 네가 자료를 안 남겨서 그렇다, 뭐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당사자들은 네. 완전 멘붕이에요. 밥도 못 먹고 그건 이거 그렇지. 아유 이건 진짜 장난 아니야. 그거 맞아. 피 말려. 과거는 그랬었어. 과거에는. 자 오케이. 그래서 공부해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국토부에 질의해 볼게요. 자 그러면 2019년 그 공개 방송할 때 국토부 질의 결과를 답변 받아볼 수 그렇게 빨리 안 있으면 와. 받아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부동산 블로그에는 올려놓을게요. 어. 네. 저 항상 제 질의에서 회신 받은 내용들은 블로그에 다 정리해 놓으니까 사실 제가 찾아보려고 정리해 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하드디스크 이런 데 저장해 놓으면 못 찾아. 블로그에서 검색해가지고 보면 그게 제일 빨라. 그게 제일 나. 그래서 저 제 머릿속에 어떻게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이제 필요할 때 검색해 보려고 일종의 DB처럼 쓰는 거지.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답이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신혼 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신혼부부 특별 분양에 관련돼서 제한을 좀 두겠다라는 얘기인데 일단 내용 그렇습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을 얻어서 당첨이 돼요. 그러고 나서 또 팔아. 그다음에 또 다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받는 이거를 얌체족
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되게 해야겠다라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주택을 팔고 나서 무주택 만든 다음에 신혼부부 특공 넣는 경우 이런 것들이 맞겠다 맞아요. 그 얘기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현실적으로 바뀐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약 가점제일 경우에 가점을 가장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게 이제 부양 가족이에요. 인별 인당 5점씩으로 해서 만점이 35점인데요. 전체가 84점인 거를 감안해 볼 때 35점이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가족이 만들어지는 매직을 만들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있으면 그 주택을 소유한 분에 대해서는 같이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점수에서 빼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60세 이상 이 분들이라면 요 분들은 약간 좀 예외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동거봉양에 대한 부분이죠. 완전 청약 고시야 고시. 청약고시. 청약 고시야. 이거 모르면 잘 모르고 청약했다가 안 되면 그 맞아. 페널티는 청약자가 무는 거잖아. 네, 맞아. 청약 그거 고시. 상담해 주는 데가 어디 있죠? 청약 상담하는 데 있잖아. 몰라. 그거 어디 있는데? 있어요. 그 정부기관에서 그 청약 관련돼서 상담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하셔서 상황에 대한 내용 얘기하시고 뭐 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곳이 근데 있는데 얘기하고 끝에 뭐 100%뭐 책임 안 진다 이런 거 없어요? 했어. 그 얘기도 하고 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얘기도 해. 그거 뭐지? 그 얘기도 하고 일단 통화가 겁나게 안 돼요. 네. 있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있긴 있는데 음. 상담이 불가능해. 너무 많아서 질문하는 사람이.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들이 이제 시행되게 되면 꼼꼼하게 그 청약 사이트에서 아파트 투유 같은 청약 사이트에서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의 입장과 맞춰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매 제한도 강화되네. 거주 요건도 붙고. 맞아요. 전매 제한에 대한 부분도 강화가 됩니다. 이거는 청약할 때 단지마다 가서 얼마 전매 제한되는지 거주 요건 붙는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분양가 싸게 나오는 데들 전매 기간을 길게 걸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주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뭐 80에서 100%일 때는 4년 전매 제한, 70에서 85%일 때는 6년 전매 제한, 70% 미만일 때는 8년 전매 제한이 실시가 되고요. 민간택지는 분양가 시세 차이가 70% 미만일 때 전매 금지 기간이 최대 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적용이 되려면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별로 다 다르니까 어떤 단지들은 몇 년이 전매 제한 금지인지 의무 거주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들을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지금 얘기하기 조금 이른 부분도 있고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은 해보지 않았지만 옛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5년 임대 아파트였다가 분양 전환하고 뭐 10년 임대 아파트에다 분양 전환하고 뭐 10년으로 했다가 5년으로 땡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할 때 단지별로 이렇게 적용들을 받았고 또 그게 한편으로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다만 이제 분양 전환할 때 분양 가격 자체를 시가에 준하게 분양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소유자들의 불만도 계속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5년짜리랑 10년짜리랑 달라요. 음. 10년짜리는 10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10년짜리는 10년 뒤에 가서 감정가대로 분양 전환 해줄 수 있는 우선 권리를 주는 거고 5년 분양 전환은 공급 조성가 그러니까 최초 임대가 산정하는 공급가 그다음에 5년 뒤에 가격 산술 평균하나 그럴 거예요. 감정가 해서 중간 가격 정도로 하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10년짜리는 입주할 때 10년 뒤에 가격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올라가 있으면 그지 같은 거고 지금 판교가 사실 그 문제인 거고 네. 네, 지금 5년짜리는 반가에 해주니까 반반이니까 좀 그리고 5년 동안 오르는 상승폭이 10년짜리만큼은 사실 더 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거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좋은 기회였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편으로는 이렇게 전매 제한이 단지별로 이렇게 다 각각 풀리게 되니까 내가 그 지역에 살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시면 전매 제한이 풀리는 기간에 합법적인 거래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기회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면서 일단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거의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2018년 어떠셨습니까? 소장님한테는? 저는 되게 막 이것저것 다양한 음. 잡 어프로치의 기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음.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바빴던 부분도 있고 대외적으로도 좀 바빠진 부분도 있고 뭐 사실 좀 2018년에 되게 뭐 부담스러워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얼굴 드러내고 뭐 하는 거 싫어하셨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실제로도 저의 생활의 대부분은 동네에서 스랩바 끌고, 그러니까 진짜 스랩바, 저 크록스 스랩바 끌고 네. 추링인 입고 이렇게 추리추리하게 다닌 아저씨인데 네. 이제 좀 막 그런 모양새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사실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막 이렇게 무슨 부동산 학원 이런 데에서 셀럽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하고 막 이런 것도 되게 부담스럽고 사실 안 불러줬으면 좋겠거든요. 내가 그런데 가서 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런 거죠. 이렇게 좀 호의 이렇게 좀 거절하면 실례인 것 같아서 근데 내일부터 좀 안 할 가급적이면 좀 양해를 구하고 안 갔으면 또 요새 하도 그러니까 좀 저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는데 네. 이미 유명해졌어. 그러니까 이게 네. 참 이미 이름을 유명해졌어. 잘 줘야 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소장님이 뭐 다양한 큰 변화라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공개적인 대중석상에 가까운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큰 그러니까 변화였던 대중적으로 음. 대중적으로 욕 먹는다는 표현은 그렇고 대중적으로 내가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이 딱 들어.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안 됐잖아. 이러네요. 원래는 그냥 동네 아저씨 생각이면 저 새끼가 뭐라고 하나 그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막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부동산 전문가분들 막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방송이나 이렇게 나오셨던 말 그대로 제도권에 계신 분들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시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시는지 잘 알 것 같아졌어요. 그렇군요. 네. 네. 자, 일단 저한테도 2018년은 좀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여쭤보려 그랬는데 나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에이, 네오빈 어땠나요? 제가 알아서 챙겨가는 걸로. 네. 일단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대로 차근차근 잘 진행이 돼서 2018년 초에 설정한 목표가 사실 달성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브랜드 대상도 뽑히고. 네. 한경이었나요? 그래서 2019년에는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워도 되지 않을까라고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님은. 왜요? 열심히 사시니까. 그러게 열심히 사는 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죠? 열심히 사시고 네. 주변에 그 어떤 하고자 하는 같은 뜻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대표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한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선한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아무쪼록 2019년이 2018년보다 더욱 기대되는 한 해가 됐으면. 저는 2019년이 네. 막 대단한 그런 건 없고 2018년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없고 현상 유지만 하면서 좀 살아남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왜 유튜브 개편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좀 대외적인 행사 이런 거보다는 안 하고 내실을 좀 다니시면서 내실을 공부도 좀 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좀 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 좀 하고 대학원 가서 공부도 좀 하고 좋아 공부도 좀 하고 이제 좀 먹고 사는 부분도 좀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고 매달 이거 카드값이랑 생활비 이게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좀 2019년 또 전문가들도 의견들 부동산 가격이 엇갈리잖아요. 뜨거울 것이다. 뭐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다. 근데 대부분 전반적으로 안 좋게 보고 있죠. 안 좋게 보고 있는데 뭐 안 좋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겠죠. 그러면서 찾아주는 어떤 부동산 정보에 대한 소비도 줄어들고 부동산 별별 수다도 지금과 같은 조회수가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안 나오겠죠. 뭐 그런 상황 하에서 뭐 성장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결국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결국 시장이랑 맞물려 있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들도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막 그렇게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물 안 들어올 때 열심히 노져서 가다가 녹 부러지니까 그것보다는 좀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변화하면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다 생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자, 1년 동안 저희 별별스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고요. 저희는 연말 동안에 좀 쉬면서 탄탄하게 여러 가지 구상도 좀 해보고 그리고 2019년에는 더욱 깔끔한 진행 그리고 깔끔한 방송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듯이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가 되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다. 고품격이라 그랬는데 기사 내용 숙지도 안 돼 있어.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2019년 초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